그 발화점에 서 계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 전국에서 촛불 혁명이죠. 그렇게까지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역할을 그만큼 불을 지피는 역할을 저는 뒤에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일을 처리라든지 회원들이 맨 앞에 서 있어요. 행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뭐 일을 꼼꼼하게 처리를 잘 하시고 뭐 아주 끈기 있게 이렇게 일을 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함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시인으로서의 어떤 갈망, 갈증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생활에 어떻게 보면 치다 보면 일과라든지 이런 것에 하는 작품이라든지 시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굉장히 이게 들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거에 대해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이쪽으로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우영 시인도 그런 행정이나 그런 현장이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에 또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 뭐 건립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서 대담한 걸 보니까 뭐 속 시원하다. 이제는 시를 쓰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도 그런데 또 줄기차게 또 작품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 시집도 그렇고 또 시 에세이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든 어려운 바쁜 와중에서도 작가로서의 그 글쓰기 작업은 계속 줄기차게 하시지 않았나. 또 그래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놓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해주셨으니까 거기 활동하고 다시 이제 그걸 정리하시고 뭐 몸도 좀 안 좋으셨던 부분도 있으셨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작가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도 암 수술은 아니고 절제는 아니고 시술을 받았거든요. 간암이 생겨서. 근데 작가이가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번을 제가 시술을 했었는데 3번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좀 무서워가지고 제 주치의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조직에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주치의가 그 중노동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게 몸 쓰는 일이냐 그래서 몸 전혀 안 쓴다. 몸을 나중에 쓰긴 썼는데 앞에서 전경하고 싸우느라고. 근데 몸 쓰는 일은 아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해도 된다. 당신 컨디션 괜찮다.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그만둘 무렵에 암이 또 왔어요. 그래서 조우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지도 않게 12월이 정기검진이었는데 정기검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치의는 얘기하는데 12월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2월이면 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1월에 우리 좀 총회를 당겨서 합시다. 그랬더니 이사장님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외국을 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총회를 당기자. 총회를 당겼습니다. 2월에 우리가 통상 총회를 하는데 1월 말로 당겼어요. 그리고 총회하고 즐겁게 논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저는 이제 이렇게 가서 시술 받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이런 걸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건 나 안 한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썼던 것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리해야지 하고 정리한 게 2권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10년, 하나는 12년. 나중에 뒤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삼국 그림자하고 시평에서 신음보차다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그 전에 그걸 내고 그 결과물은 활의 기대하고 시의 기대다.
조건은 제가 그 전에 이제 또 사연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상국장을 했어요. 우수도서 부급사업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근데 형철형하고는 어쩔 수 없이 엮이는데 아까 그 얘기를 좀 더 돌아가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로 타임머신처럼 돌아가서 제가 89년에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강영철이 꼬드겨서 강영철이 저를 김사인한테 인계한 거예요. 김사인이 노동해방문학 발행인이었거든요. 근데 왜 갔냐면 거기에 인간들이 5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출판을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출판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잡지를 만들겠다고 모인 인간들 중에 잡지를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판 행위를.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출판사에 있었는데 전열이라는 출판사에 형철이 형한테 제 얘기를 듣더니 야, 걔 좀 빌려주라. 형철이 형한테 사인형이 돼서 형철이 형이 이제 저를 사인형한테 인계를 했는데 인계 받을 때 김사인이 제 손을 확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그 톤과 음성인데 정형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렇게는 난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은사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무지무지하게 잘못 산 것 같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문을 했는데 노예문이 그 위에 그 지도선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광로회였거든요. 광로회 산업행위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안 그러면 보도연맹처럼 제 역사에 또 와서 끌려갔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산업행위 직계는 아니고 산업행위 관리하는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 집단이 노동해방문학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출판쟁이로서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가 정말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빨리 제가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준 산업행 요원처럼 돼가지고 승진을 엄청 빨리 했어요. 1년 안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좀 돈이 좀 되셨나요 그때? 생활이? 제 돈 내고 생활을 했죠. 제 돈 내고. 좀 그게 갈등이 없으셨나요? 전혀. 제 돈 내고. 전혜원에서 받은 월급을 이쪽에다 주면서 택시는 제가 사비로 타고 다니고 오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1000만 원 내기 전까지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커피 쏟았습니다. 지금. 왜냐면 전혜원에서 6시까지 일하고 신촌이었는데 신촌 1시간 가면은 7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잡지 가르쳐주랴 디자인이 뭔지 알려줘야지. 심지어 이게 지금은 없었는데 옛날에 그 십자 칼 알아요 혹시? 십자 칼이라고 이렇게 펜처럼 생긴 이 글자 하나씩 잘라가지고 띄어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를 예전에는 그 도판 밑에다가 활자가 나온 걸 뜯어가지고 옷자 나오면 뜯어가지고 그 위에다 붙였거든요. 그런 작업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제가 가르쳐야 책이 나오니까 저 혼자서는 책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고 이제 이쪽 왔다 갔다 이중 첩자노릇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코피를 흘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나중에 간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노예문 하면서 완전히 몸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노예문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노동해방문학 잡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리봉동에 가리봉 치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가리봉 치과 원장이 칸막이를 이렇게 앞에 하고 진료를 보고요. 저는 그 칸막이 뒤에서 작업을 했어요. 두 사람. 저하고 그 직원, 나랑 같이 도와주는 타이핑하는 친구하고. 왜냐하면 교정이나 이런 건 제가 다 보는 데니까 원고를 다 받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식기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 친구가 사식 작업을 뒤에서 하고. 그러니까 1인 출판 행위가 가능해요. 개만 있으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박노해, 조정환 이런 사람들이
급하게 쓴 원고를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박노의 책 중에 뭐 우리들의 분노 뭐 이런 책 중에 한 3분의 1은 제한테 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정도로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가 나왔을 때. 근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권을 그렇게 거기서 만들고 다음에는 뭐 문화평론가 중에 김갑수라고 아세요? 요즘 꽁지머리 이렇게 타고 있는 김갑수의 자취방에 가서 제가 작업했어요. 김갑수가 낮에 일하러 가면 낮에 거기에서 작업하고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 집을 나오고 왜냐하면 우리 얼굴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정말 엄청 나빠져 있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병원을 간 적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더 미래로 돌아오면 그런 식으로 노예문 활동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한다 그러고 일주일 전에 결혼했어요. 혹시 잡혀갈까봐.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그 청첩장 아버지가 꼭 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그게 저는 5월 10일 날 결혼했는데 청첩장에 19일로 돼 있거든요. 19일 날 차가 한 대 왔어요. 그 예식장. 왜냐면 저는 10일 날 결혼하고 잠수 탔거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19일 날 버스가 한 대 아무것도 없는 딱 간 적도 있습니다. 아 시골에서요? 시골에는 안 알렸거든요. 이쪽은 다 알고 요 있는데. 내용이 시로 없죠. 없지. 요거 쓰세요. 이 대표작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면서 지금의 그 사모님도 만나시고 네,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활동가였습니다. 예. 뭐 어디 연애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2년 동안 맨날 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분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네요. 대면대면한 남녀도 이렇게 그냥 이만한 공간에다가 한 2달 집어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결해요. 뭘 해결해요? 그건 그랬더니 내 딸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나름 그래도 얻으신 게 아주. 예. 저는 형철이 형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형철이 형이 잘못 생각했다고 봐요. 저렇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생각도 좀 나아졌고 집사람도 얻었고 딸내미도 얻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버거운 거였거든요. 사실은 노동의 방문학 이러면 뭐였냐면 아유 저 고집스러운 새끼들 완전 빨갱이 급작 뭐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출판사에 취직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사람 만나보고 아이고 이렇게 생긴 것도 말끔하고 목소리도 제가 이렇게 날카롭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쯤 와보실래요? 뭐 이렇게 이제 잘 얘기했다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이력서라도 뭐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태도가 싹 바뀌어요. 태도 정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빨갱이를 인정해준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출판쟁이로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정말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 새로운 방향은 출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현경 선생이 문예진흥원장이 되면서 저를 이제 제가 꼼꼼하다는 걸 현경 선생이 아시거든요. 그 현경 선생하고는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작가위에 청년위원회 지금은 젊은 작가 포럼 이렇게 되는데 작가위는 예전에는 위원 체제였어요. 어르신들은 이사장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거 이런 거 하고 사무국장 혹은 상임이사는 젊은 축이 맡아서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두 집단이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사고가 주식이야. 문학도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로 양해한 게 이 업무 총괄 이런 실무는 니들이 보고 대표는 우리가 맡고 이렇게 나눠였어요. 근데 이제 청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할 텐데 91년도에 제가 청년위 위원장이 살짝 도망가가지고 부위원장들이 그보다 좀 젊은데 그 친구들이 작당을 해서 사삼문학제를 개최를 했어요. 4.3이라는 얘기가 책으로도 저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전역을 해서 4.3도 유채꽃이라는 책을 내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작가들이 4.3이라는 거를 문학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뭐 책은 있었죠. 신삼촌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학행위로 받아들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사삼문학. 그래서 그 뒤에 제주도 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제주도 문인들이 그 뒤에 명동에서 사삼문학제를 이어가는데 이제 그걸 사실은 이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사삼문학제를 개최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황경 선생님이 막 울고 그러셨는데 왜냐면 끝나고 본래는 데모 안 하기로 하고 우리가 승인을 같이 배워가려 받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나와서 외대에서 있는데 외대 운동장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가 꽉 들어차고 데모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자술서 쓰고 그랬죠.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그때 이제 현경 선생이 괜찮게 생각을 하셨는지 문예지룡 원장으로 가시면서 저를 문학 담당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행정을 배우신 예술행정, 네. 그쪽에서 아무래도 베테랑이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그런 또 지점에서도 이렇게 또 창작을 꾸준히 해보셨다는 또 부분은 또 이렇게 저희가 이 작품을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요, 간단하게 그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관련된 또 일도 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또 이거는 잠깐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저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뭐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한국 문화의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볼 거는 아니라고 보고 아케이브로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도,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대중적인 아니면은 문인이나 아니면 일반 이제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이렇게 다가가야 할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일반적으로 문학을 좋아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그럼 그런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각 그 시도에 이런 문학관이 다 있고 뭐 한데, 그리고 이제 뭐 기념관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국립한국문학관은 기본 설계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실시 설계, 그러니까 토파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 설계는 거푸집을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세분하게 나눠서 방을 어떻게 꾸밀 거고 속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실시 설계인데, 실시 설계는 건설 사업을 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실시 설계니까. 근데 실시 설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늦춰졌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4년 상반기 완공 목표를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했었는데 24년 하반기로 미뤄졌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25년 상반기쯤은 돼야 문학관이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공립 시설들은 정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인사인 도종환 장관이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이 굉장히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과 연관돼서 보면. 그래서 완공 연도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국립한국문학관은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역할을 하게끔 하고 기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문학의 자산들이 우리는 굉장히 험악한 역사를 지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문화말살 정책, 우린 말로만 문화말살 정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인들이 진짜 한국 문학의 주요한 자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왔는데 이제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전쟁 다 불타버렸거든요. 중요 자산들은. 그리고 당시에 한국전쟁 시기에 중요 자산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서울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뭐 다 이렇게
불타버리고, 그리고 주요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전쟁 시기에 월북하거나 납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남아있었던, 이렇게 그러니까 북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문인 중에 주요 작가가 몇 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주요 자산들이 또 거기에 다 사라져버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계속 오잖아요. 4.19 오죠.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오죠. 5.18 오죠. 이런 때 뭐냐면 그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작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태우거나 없애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것마저도 그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문학관을 만들려고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문학조상이 극히 적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최소한 한두 권은 있어야 그 중에 괜찮은 책을 보관을 하고 복원을 해서 보급을 할 텐데 남아있는 거라도 완결 형태로 남아있는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는 그나마 일본 애들이 남아있는 일제시대에 남아있는 문학재산 중에는 종이 지질이 괜찮아요. 일본 애들이 좋은 종이로 만들어서.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만들었던 책들은 지금 그 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바람에도 이게 날아올라요. 종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덮은 데다가 진공 상태에 놔둬도 이 까만 잉크가 뜹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으면 여기에 까맣게 묻어나고 그런 정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 한 10년 늦췄다가는 정말 다 사라지겠다. 문학 정말 중요한 문학 자료들이 절멸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실제로 느꼈어요. 몇 사람이. 이거는 무조건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문학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은 문학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눈으로 볼 수 있는데 20, 30년 뒤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마저도 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이 발동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수장고로 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 문학관의 이상을 잡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그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온라인이었어요. 그건 이제 보관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전부 다 복원하고 복각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장소의 한계 때문에. 거기 우리가 은평 거기 뭐 사람들 다 실망하잖아요. 저 깊은 꼴짜기에 누가 몇 명이나 거기를 가겠나. 직접 가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온라인이거든요. 복원하고 복각하게 되면 우리가 실물은 아니지만 실물처럼 만날 수 있는 자료, 디지털 자료화 하는 거죠. 디지털 자료를 다 전환해 놓으면 우리는 그 혜택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다. 그리고 디지털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실물에다가 자기가 필기하듯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면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문학 활동 프로그램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좀 열어주자. 그래서 그 공간을. 왜냐면 어린이들이 무슨 디지털 이런 거 서비스 받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축으로 문학관이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활동과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그런 공적이 또 남다르신 시인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현 정권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선생님을 기다린 이유는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간단히 뭐
제가 뭐 어떻게 그 시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고요. 뭐 좀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느낌이나 감상이나 그다음에 의문이 드는 부분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표제 시가 활의 기대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느낌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이게 활이 활궁의 활이면서 또 무지개이면서 또 삶의 또 생활의 활이고 그런 걸로 이렇게 다의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무지개를 찾아봤어요. 무지개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의 의미를 이제 유의어를 찾아보니까 천궁이라고 하는 유의어가 나오더라고요. 하늘에 궁이 이제 활궁자, 그래서 반원 탐원형의 그 무지개 모양을 예전에도 그 활의 형상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또 이런 의미까지, 그리고 굉장히 또 몽환적이면서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시를 사실은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낭송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기 좀 쉬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그냥 예? 좀 화장실에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저희 이제 활의 기대다를 시를 좀 이렇게 낭송도 해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래서 이제 질문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